think you need, in some sense, to be very concentrated and perhaps it requires a slightly solitary figure, perhaps, to make this kind of advance. 페렐만은 오랫동안 미해결의 난제로 남아있던 포앙카레의 추측을 증명해냈습니다. 페렐만 이전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포앙카레의 추측은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이 문제는 우주의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수학과 우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수학과 우주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기원전 3세기 무렵 이집트의 한 도서관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알렉산드리아.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건설한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지식의 집결지이자 문화의 중심지였다. (2002년)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재건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2300년 전 지중해를 오가던 각 나라의 지식이 총집결돼 그리스 수학과 과학, 철학이 집대성된 지식의 보고였다. 2300년 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해 보았다. 원래 이곳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학문을 논의하고 배우는 세계 최초의 국립연구기관이었다. 도서관 서고에는 이집트인들이 직접 기록한 파피루스가 보관돼 있었다. 당시 최소 20만 개, 최대 50만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소장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이곳에는 기하학의 1인자였던 유클리드도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당대 최고의 수학책이었던 기하학 원론을 남긴다. 탈레스와 피타고라스 시대부터 계성 발전해온 수학을 요약한 이 책은 이후 2000년을 이어와 현재까지도 중학교 교과서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 In Euclid, he starts off with very elementary statements, but by the end of Euclid, he's talking about extremely complicated things which are not at all intuitively obvious, but because of the reasoning, are nonetheless known to be true. It's an interesting and beautiful structure, actually. And I think for nearly 2,000 years, until the Renaissance, the late Renaissance, Euclid's work was seen as fundamental for mathematics. 2000년 동안 축적된 기하학에 대한 인류 지식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쓰여진 이 책이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중고등학교 기하학 교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뛰어난 책이지만 반대로 지난 2000년 동안 인류는 이 책에 나온 공간의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13권으로 이루어진 기하학 원론. 그중 제1권 5번째 공리에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 쓰여있다. 2000년 동안 절대적인 진리로 믿었던 그것. 바로 평면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모양의 삼각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1854년 6월 불변의 진리라고 믿었던 이 사실에 도전한 한 수학자가 나타난다. 현대 기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만. 그는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 교수 취임 자격을 위한 시험 강의를 한다. 이날 리만의 강의는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뒤집는 일대 사건으로 평면이 아닌 구분 공간에서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닌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혔다.
In der Tat war diese Entwicklungen waren eine große Revolution. Das war von der Antike, von der Zeit von den Griechen, plötzlich in die Moderne. Und man sieht, wie im 18. Jahrhundert war man immer noch ziemlich in der Welt von den Griechen. In diesen 50 Jahren, wo Gauss zuerst und dann Riemann über diese Sachen nachgedacht hat, war eine völlig neue Welt entstanden. 이날 강의를 지켜본 당대의 대수학자 가우스는 이날 리만의 강의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날 강의에서 리만은 공률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여 공간의 평평함을 정의했습니다. 이날 강의에서 리만은 공률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여 공간의 평평함을 정의했습니다. 이날 강의에서 리만은 공률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여 공간의 평평함을 정의했습니다. 이날 강의에서 리만은 공률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여 공간의 평평함을 정의했습니다. 즉, 그 공간에 임의의 삼각형을 그리고 그 내각의 합을 구할 때 항상 180도가 된다면 그 공간은 평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공간에 특정한 삼각형을 잘 그렸을 때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공간은 평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평하지 않은 공간의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면과 같은 지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삼각형을 그리면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커지게 됩니다. 평면 지도상의 세 지점을 택해 그려지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다. 그러나 이 세 지점이 실제 지구의 북극과 적도를 잇는 삼각형이라면 270도가 된다. 지구가 둥근 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리만은 새로운 현대적인 과학과 수학의 가능성 등을 열었고 얼마 후 리만의 이론에 바탕을 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탄생한다. 이렇게 리만은 공간을 이해하는 진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Well, one thing is very interesting that we've learned from Einstein, which is that the presence of matter and energy can actually curve space, can change the geometry of space. And it's Riemann who had explored many of these mathematical areas many years in advance. Und es war eine ganz große Leistung. Bei Riemann ist das hauptsächlich Spekulationen. Bei Einstein war das wirklich sehr handfeste Vorhersagen. Er konnte sagen, genau wie die Welt gekrümmt ist. So that's the progress. You have the pure mathematical, physics, whatever theory that doesn't directly have any application, but tells us more about the fundamental nature of our universe. And then as you understand the fundamental nature, somebody will come along and wait, if it has that nature, I can do this and we'll be better off. 리만과 아인슈타인의 연구 결실로 인류는 우주로 나아갔다. 이것은 물리학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어준 수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리만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지구와 같은 구면 위에서는 이제까지 진리라 믿었던 평면 위에서의 기하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만의 강의는 수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언어를 제공합니다. 지구와 같은 구면 위에서는 이제까지 진리라 믿었던 평면 위에서의 기하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만의 강의는 수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언어를 제공합니다. 지구와 같은 구면 위에서는 이제까지 진리라 믿었던 평면 위에서의 기하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만의 강의는 수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언어를 제공합니다.
지구와 같은 구면 위에서는 이제까지 진리라 믿었던 평면 위에서의 기하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만의 강의는 수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언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리만의 강의가 있기 2주일 전에 또 다른 위대한 수학자가 프랑스 낭시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페렐만에게 위대한 수학자의 영예를 안겨준 앙리 포앙카레입니다. 포앵카레의 추측은 우주와 같은 3차원 모양에 대한 수학자의 예측이다. 로켓의 끈을 매달아 우주로 보낸 뒤 다시 돌아오게 해서 만들어진 고리가 있을 때 이 고리를 조여 하나의 점이 된다면 우주의 모양은 농구공과 같은 구의 형태이고, 만약 한 점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우주는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도넛과 같은 모양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우주와 같은 3차원 공간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수학자들의 방식이다. 안녕하십니까. 재롱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8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9시 15분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배우고 공부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익히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요즘 복소수 해석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복소수 해석학을 공부할 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막상 진행하고 나니까 할만합니다. 많이 어렵지 않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복소수 해석학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한번 복소수를 공부하면서요, 이제는 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복소수 해석학을 공부할 때는 벡터 해석학이 안 익숙했고요. 요즘 복소수 해석학을 공부할 때는 벡터 해석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복소수를 처음 배우는데요. 대학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소수를 깊게 공부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유리수의 개념을 배우고 유리수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요. 무리수가 없어도 유리수로 어느 정도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수가 없는 상태에서 유리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수를 도입함으로써 실수의 체계가 완성이 되고요. 실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면 유리수 범위 내에서 문제 풀 때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실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고요. 그 실수 범위를 복소수 범위로 확장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해석학을 완벽하게 한번 공부해 줘야 합니다. 처음 복소수 해석학을 공부할 때는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벡터 해석학을 한번 완벽하게 공부하고 나면 복소수 해석학이 굉장히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시작 부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 수학 난제를 풀어낸 천재 수학자는 어디로, 그리고 왜 사라졌을까, 포앵카레의 추측과 러시아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 이 동영상의 일부를 재생했었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처음 배웠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시킨 코사인 j-법칙을 배웠습니다. 그 코사인 j-법칙을 가지고 삼각함수의 여러가지 공식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벡터를 성분별로 표시할 때도 코사인 j-법칙을 사용합니다. 벡터 해석학을 공부할 때요, 공률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의 앞부분에서도 설명하듯이 공률의 개념은 벡터 해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벡터 해석학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복소수 해석학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벡터 해석학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곡률 반경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립니다. 동영상 앞부분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현대 미분 기하학까지 20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리만 기하학까지, 그러니까 미분 기하학까지 왜 그렇게 오랜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에서 좌표계가 도입된 게 데카르트 시대부터입니다.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직교좌표계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챗GPT입니다. Who introduced rectangular coordinate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역사에서 누가 처음으로 직교좌표계를 도입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르네 데카르트가 1637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교좌표계 카티지안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1637년이면 17세기입니다. 직교좌표계를 도입하고 나서 17세기 말에 미분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17세기 말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미분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는데요. Who created derivative for the first time? 누가 미분을 처음으로 만들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Late 17th century, 17세기 후반에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미분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미분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곡률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Who formulated curvature for the first time? 누가 곡률을 처음으로 정의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The concept of curvature in mathematics was first systematically formulated by Swiss mathematician and physicist Leonhard Euler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 오일러가 처음으로 곡률의 개념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칼 프리드리 가우스를 통해서 서피스로 확장을 했고요. 1827년, 그러니까 19세기입니다. 19세기에 가우스가 Intrinsic Theory of Curvature, 곡률의 개념을 면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1827년, 그러니까 19세기에 가우스가 곡면으로 서피스로 곡률 반경, 그러니까 커베이처의 개념을 확장을 한 거고요. 가우스의 제자인 리만이 이 곡률의 개념을 도입해서 만든 게 미분기하학입니다. 미분이 도입되어야 곡률의 반경을 생각해 낼 수 있고요. 곡률의 반경은 오일러가 처음으로 18세기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그 곡률을 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미분 기하학까지 오는데 200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하다가 너무 졸려갖고 자고 일어났더니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6월 19일이고요. 오전 7시 6분입니다. 이 문서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커베이처 페이지인데요. 이 문서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커베이처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이 문서에서 The 14th century philosopher and mathematician Nicole Oresme introduced the concept of curvature as a measure of departure from straightness. 그러니까 the concept of curvature, 곡률의 개념을 처음 생각한 사람은 14세기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니콜 오레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곡률의 개념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For circles, 원의 경우에 he has the curvature as being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radius. 원 같은 경우에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것을 곡률로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14세기에 니콜 오레즘이 곡률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는데 원의 같은 경우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것을 곡률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한 곡선의 곡률은 아스컬레이팅 서클을 통해서
원래 정의를 했었고, 아스컬레이팅 서클은 곡선에 접하는 원입니다. 곡선에 접하는 원에서 미분 가능한 곡선의 곡률은 코시가 곡선의 두 법선이 교차하는 점을 곡률 중심이라고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곡선의 곡률은 아스컬레이팅 서클, 곡선에 접하는 원을 이용해서 원래 정의를 했고, 코시가 그 곡선의 두 법선의 교차점을 그 곡률의 중심이라고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곡률, 커베이처는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곡선, 그러니까 컵에 대한 곡률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곡면, 서피스에 대한 곡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곡선에 대한 커베이처의 공식을 물어보겠습니다. What is the formula of the curvature of a differentiable curve? 먼저 미분 가능한 곡선의 곡률을 물어본 거고요. 여기에 보면 미분 가능한 곡선의 곡률을 여러 개의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면 글자를 좀 키워보고요. 여기에서 이 곡률 공식이 가장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What is the formula of the curvature of a smooth surface? 곡면에 대한 곡률은 가우시안 커베이처 K 그래갖고 K1 곱하기 K2이고, 이 K1, K2에 대한 식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곡면에 대한 곡률은 앞으로 유도해 볼 것입니다. 오늘은 What is the curvature of a circle with radius R? 반지름이 R인 원의 곡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의 곡률은 반지름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원의 곡률은 반지름분의 1이라고 이 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공간상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점에서,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속력이 모두 다릅니다. 다시 한번 공간상에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원의 중심을 여기다 두고요. 원운동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속력이 모두 동일합니다. 속력이 동일합니다.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일정합니다.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V1이라고,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V2로 하면 이 지점에서의 속도와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벡터로 봤을 때는 다르지만 속력, 크기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V는 V1의 크기, V2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이 그림에서 V1, V2, V1의 크기와 V2의 크기는 다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속력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속력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다룹니다. 속력이 동일한 경우, 즉 속력이 일정한 경우 1번이라 하고, 속력이 다른 경우, 즉 속력이 변하는 경우 2번이라 하고요. 1번과 2번은 곡선의 곡률을 계산하는 거고, 세 번째는 곡면의 곡률을 계산합니다. 곡면의 곡률을 계산하는 것은 앞으로 다룰 것입니다. 곡면의 곡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공간의 곡면상에서 곡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곡면의 곡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우주 공간의 모양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외우고 익혀야 합니다. 식을 유도한다고 그 식을 아는 거 아니고요. 식을 외우고 익혀야 직관이 생깁니다. 직관이 생기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을 유도하는 것은 학습의 시작입니다.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의 속도를 V1이라고요. 그 옆에 있는 점에서의 속도를 V2라고, V1과 V2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V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운동 하게 됩니다. 여기에 원을 하나 그리고요.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고 이 지점에서 반지름이 R이고 이 지점에서도 반지름이 R입니다. 이거는 지금 원운동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V1이고요. 이 지점에서 속도가 V2입니다. 요 사이각이 세타이고 요 허의 길이가 S입니다. S는 기준점 0에서 T까지이고 루트 X를 한번 미분하고 제곱, Y를 한번 미분하고 제곱, D 타우로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에 X는 타우 함수이고 Y는 타우 함수입니다. 이 식에서 dt분의 ds는 루트 x 다트의 제곱 더하기 y 다트의 제곱이고 다시 말해서 ds는 x 다트의 제곱 더하기 y 다트의 제곱 dt 이렇게 됩니다. 아래로 좀 내려오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S는 이 호의 길이는 아크랭스라고 부릅니다. 각도 세타 곱하기 반지름 R이 되고요. 이 아크랭스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 식에서 원운동하기 때문에 반지름 R은 상수입니다. 이 식을 1번식이라고 1번식을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t분의 ds고요. 각도는 변합니다. 그래서 dt분의 d세타 r이 됩니다. 원래는 여기에 세타 곱하기 dt분의 dr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r이 상수이기 때문에 0이 되어서 이 식은 dt분의 ds는 dt분의 d세타 r이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 v는 이 식에서 v입니다. 속도의 크기,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ds는 v dt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식은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타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dt분의 d세타는 오메가라 하고요. 각속도입니다. 이렇게 원운동 할 때는 v가 속력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 각속도도 상수로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호의 길이 s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고 dt분의 d세타는 각속도가 되기 때문에 v는 오메가 r입니다. 이 식을 2번식이라고요. 나중에 이거를 벡터로 나타냅니다. 벡터로 나타내면 v는 오메가 크로스 r로 나오게 됩니다. 이 벡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그림을 살펴보면요. 요점에서 속도가 V1이고 요점에서 속도가 V2입니다. 여기서 벡터 연산을 조금 도입해야 되는데요. 델타 V는 V2 빼기 V1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크기로 나타내겠습니다.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리는데요. 이게 V1이고 이게 V2이고 이 값은 V2 빼기 V1이고 이 값은 세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델타 V는 세타 곱하기 요 길이는 V이고 요 길이는 V이고 V 세타 V가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V이고 사이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요 차이가 요게 델타 V이고요. 델타 V는 반지름이 V이고 사이각이 세타인 원호로 보면 델타 V는 세타 V가 됩니다. 여기서 이 각을 델타 세타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델타 세타가 되고요. 왼편은 델타 V가 됩니다. 이 식에서 양변을 델타 T로 나누고 델타 T를 0으로 리미트를 취하면요. 이 식은 dv 오버 dt는 d세타 오버 dt v가 됩니다. 왜냐하면 v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dt분의 d세타를 오메가로 놨고요. v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dt분의 d세타는 오메가가 되고 v 이렇게 옵니다. 이 식에서 a를 구심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3번식으로 놓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하고요. 위에서 v는 오메가 r이고요. 이 식에서 오메가는 r분의 v가 됩니다. 이 식을 4번식이라고요. 4번식을 3번식에 대입하면 a는 r분의 v의 제곱이 되고 카파를 r분의 1로 놓으면 이 식은 카파 v의 제곱이 되고요. 카파는 v의 제곱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공률을 반지름분의 1로 놓은 겁니다.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서 카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카파는 ds, dt의 크기로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t는 ds분의 dr이 되고요. 이 t를 유니트, 탄젠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고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익혀야 합니다.